요즘처럼 수급이 빠르게 도는 시장에서는 오른 종목을 따라가기가 참 벅찹니다. 어제는 이쪽 섹터에 돈이 몰리는가 싶더니 오늘은 전혀 다른 테마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다음 주도주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기회는 이미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이제 막 출발선에 서서 좋아지기 시작하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기업과 다른 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간의 희비가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개인에게 물건을 파는 애플이나 테슬라는 어딘가 모르게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기업에게 인공지능, 인프라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K-뷰티, 그 중에서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산업입니다. 화장품도 물론 훌륭하지만 의료기기는 한번 시장에 진입하면 더 긴 생명력을 갖고 꾸준한 실적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젊고 건강한 피부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인 수요가 된 것입니다. 명동이나 강남의 피부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는 한국의 피부 미용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이 분야는 단순히 일회성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기는 계속해서 더 좋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크기는 더욱 커집니다. 물론 국내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경쟁은 오히려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숫자가 바뀌고 있는 몇몇 기업들의 데이터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과장 없이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APR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 상승세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불과 얼마 전 5만 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단기간에 3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상승의 배경에는 확실한 실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에서 주력 제품이 판매 순위 1등을 기록하는 등 매출 성장세가 다른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회사가 보여준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최근 APR은 감액 배당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방식의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회사의 자본금 일부를 줄여서 생기는 여유 자금을 주주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배당을 받으면은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감액 배당은 자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세금 한 푼 없이 배당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주주 친화 정책인 셈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것을 넘어 그 이익을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APR의 성장률 데이터와 최근 발표된 주주환원 정책의 상세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에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용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APR처럼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오른 점은 신규 투자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성공 사례가 보여주는 산업의 방향성입니다. K-뷰티 의료기기 시장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으로의 확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개척할 땅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화장품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대기업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 인디 브랜드들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성공 스토리가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반기에는 주춤했던 중국 시장이 살아나면서 아모레퍼시픽처럼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전통의 강자들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시장은 항상 돌고 돌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장의 흐름은 비단 한국 시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을 살펴보면 소비자를 상대하는 기업과 기업을 상대하는 기업 간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와 비교하면은 상당히 하락한 상태입니다. 물론 로보택시 같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신사업이 실제로 돈을 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당장의 주력 사업인 전기차 판매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수요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의 핵심이 흔들리니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애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아이폰 판매량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 이 두 거대 기업의 공통점은 바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B2C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즉 경기가 불확실하고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질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미국 시장에서 이 두 기업의 주가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반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한번 보십시오.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생산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무서울 정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의 핵심 고객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 즉 빅테크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모든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AI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칩을 서로 사가려고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는 클라우드 사업인 애저를 통해 기업들에게 막대한 양의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고 여기에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마존도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닙니다. 아마존의 핵심 이익은 사실상 클라우드 사업부인 AWS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거대 기업들은 모두 기업을 위한 서비스, 특히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다시 힘을 내고 있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알파벳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구글의 검색 엔진 독점이 깨질 것이라 걱정했지만 구글은 오히려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를 검색 서비스 상단에 결합하는 AI 오버뷰 기능을 선보이며 검색 경험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인공지능이 기존의 막강한 검색 엔진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핵심 사업을 지키는 동시에 클라우드 부문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니 주가가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메타의 전략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라는 강력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정확한 타겟 고객에게 광고를 노출할 수 있게 되면서 메타의 광고 수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전 세계의 뛰어난 인공지능 인재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결국 기술 경쟁의 핵심은 사람인데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메타와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광고와 검색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어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은 고정 댓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지금 시점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물론 모든 기업이 훌륭하지만 최근 실적과 성장 동력을 고려했을 때 메타와 알파벳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두 기업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익 모델에 접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분석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를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동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의 존재감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역시 네이버가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네이버에게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 네이버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이끌던 핵심 인사를 대통령실의 인공지능 관련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네이버의 기술과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한다면 네이버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 행보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시장은 개인에게 물건을 파는 기업보다 기업에게 기술이나 서비스를 파는 기업이 더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등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정부 정책의 지원을 등에 업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큰 틀의 변화를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5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 돈을 어떻게 배분하여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무작정 한두 종목에 전부 투자하기보다는 시장의 성격에 맞춰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체 투자금의 약 60%, 즉 3천만 원 정도는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분야에 배분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 바이오주나 한동안 부진했던 배터리 섹터 내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주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종목보다는 실적 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소외된 우량주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승 잠재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 20%, 1,000만 원 정도는 앞에서 강조했던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발표하면은 관련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나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다만 정책 발표 직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정책 수혜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충분히 오르지 않은 종목을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20%, 즉 1,000만 원은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시장의 유망 기업에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분석한 것처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메타나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히토류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토류는 이름처럼 희귀한 흙으로 반도체, 전기차 모터,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첨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원자재입니다. 문제는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자국 내 유일한 히토류 생산업체인 MP 머티리얼즈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MP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기업은 따로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로 호주에 상장된 라이나스 리나츠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중국을 제외하면은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생산 기업입니다. 특히 라이나스는 중국이 수출 통제를 시작한 중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중히토류는 F-35, F-35, 전투기와 같은 최첨단 무기 체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라이나스는 현재 호주 광산과 말레이시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텍사스에도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파트너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라이나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국내 기업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JS링크라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DNA링크라는 바이오 기업이었지만 최근 사업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라이나스가 히토류를 공급하면 JS링크가 이를 받아 전기차 모터 등에 들어가는 연구자석을 만드는 협력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라이나스가 직접 기업 설명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실로 단순한 소문이 아닌 검증된 팩트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투자와 중국의 수출 통제에 얽힌 히토류 관련 기업들의 복잡한 관계도는 고정 댓글에 별도로 정리해 두었으니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큰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증시가 나아갈 길은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여전히 비싼 수준이 아닙니다. 다만 신규로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이미 과열된 테마를 쫓아가기보다는 아직 오르지 않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흥분보다는 차분함이 추격보다는 분석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